형, 할아버지가 깨어나지 않으셔. 뺑소니 사고를 당하셨어. 수술하셨어. 부대 정문 앞에서 울부짖는 11살 소년의 절규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철조망을 붙잡고 매달린 작은 손은 피가 날 정도로 악력을 주고 있었죠. 낡은 교복을 입은 강민호, 그의 눈에는 세상이 무너진 듯한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미성년자는 면회 불가입니다. 돌아가세요. 헌병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이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렸어요. 하지만 민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중환자실에 혼자 누워 계신 할아버지, 그리고 유일한 의지처인 형 강도윤 이등병을 만나는 것만이 살 길이었거든요. 부모님을 일찍 여인 이 가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어린 소년이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형을 찾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재현 사단장, 그의 결정이 이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어떻게 된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 본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작은 마을의 새벽 4시, 가로등 몇 개만이 외로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바퀴 소리가 굴러갑니다. 11살 강민호가 자신보다 훨씬 큰 손수레를 힘겹게 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에 낡은 옷을 입은 소년의 모습이었죠. 수레에는 어젯밤 동네를 돌며 모은 폐지와 고철이 가득했습니다. 골판지의 축축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철 조각들이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깼습니다. 민호의 작은 손바닥에는 이미 빨간 자국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레를 밀었어요.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할아버지, 천천히 가세요. 앞서 걸어가시는 할아버지를 향해 민호가 말했습니다. 76 강로인 할아버지는 허리가 굽어 땅을 보고 걸으셨습니다. 평생 이 일을 해오신 분의 걸음걸이였어요. 할아버지는 돌아보며 손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작은 체구의 어른들도 힘겨워하는 수레를 밀고 있는 11살 손자가 안쓰러웠어요. 힘들면 말해라. 무뚝뚝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형이 없는 동안 제가 해야죠. 민호는 작은 입김을 내뿜으며 대답했습니다. 군대 간 형처럼 어른이 되고 싶었거든요. 형이 없는 동안 자신이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살 형 강도윤이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는 이 일이 형의 몫이었어요. 새벽마다 할아버지와 함께 나와 폐지를 모으고 낮에는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알바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후 형은 어린 나이에 가장 역할을 해냈었거든요. 민호는 그런 형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형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민호도 할아버지 앞에서는 씩씩하게 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의젓하게 굴어도 민호는 여전히 11살이었습니다. 무거운 수레를 밀다 보니 숨이 가빠졌어요.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민호의 뺨이 빨갛게 익어갔어요. 코끝도 시려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많이 모였네. 할아버지가 수레를 들여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의 수확이 꽤 괜찮았어요. 이 정도면 쌀 한 포대는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내일은 제가 혼자 나올게요. 할아버지는 쉬세요. 안 된다. 너 혼자서는 위험해.
형도 처음엔 혼자 했잖아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로 어른이 되고 싶었거든요. 형처럼 강해지고 싶었어요. 동네를 한 바퀴 돌며 폐지를 모으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분리수거함을 뒤져야 했고 쓸만한 것과 쓸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했어요. 민호는 형에게서 배운 대로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이건 종이니까 여기, 이건 플라스틱이니까 저기. 민호가 혼잣말을 하며 폐지를 분류했어요. 어린 손으로는 큰 박스를 들기가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손자를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하셨어요. 저렇게 어린아이가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안쓰러웠거든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호야, 잠깐 쉬자.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호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형이라면 이 정도는 쉽게 해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폐지 수집소에 도착해서 계산을 마쳤습니다. 오늘의 수입은 17,000원.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할아버지와 민호에게는 소중한 돈이었어요. 오늘 많이 나왔네. 수집소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호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어른들과 대화할 때면 항상 긴장했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는 문득 형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형은 뭘 하고 있을까요? 잘 먹고 있을까요? 아프지는 않을까요? 할아버지, 형 보고 싶어요. 나도 그렇다. 할아버지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형이 언제 돌아와요? 아직 멀었다. 참고 기다려야지. 할아버지의 말씀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기다리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반지하 방 하나와 작은 부엌이 전부인 좁은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형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입대 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사진 속의 도유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가족에 대한 걱정이 숨어 있었어요. 어린 동생과 나이 든 할아버지를 두고 떠나야 하는 마음이 편할 리 없었거든요. 형, 나도 형처럼 강해질 거야. 민호가 사진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의 것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손자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셨어요. 두 손자를 키우며 평생을 살아오셨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오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민호야, 밥 먹자. 네, 할아버지. 작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몇 개 안 됐지만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식사는 따뜻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돈 많이 벌었죠? 그래, 고생했다. 형이 돌아오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 민호의 말에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손자의 순수한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호는 형의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본 후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오늘도 고된 하루였지만 형을 생각하면 힘이 났습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작은 집에는 깊은 그리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했던 시간들,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돌아올 때까지 할아버지와 함께 이 집을 지켜나갈 거였어요. 사흘 후 새벽, 평소와 같이 할아버지와 민호는 폐지 수집을 나섰습니다. 이날따라 할아버지는 더욱 일찍 나가자고 하셨어요. 오늘은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할아버지의 직감이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감각이었죠. 새벽 3시 30분, 아직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로등만이 쓸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공기는 더욱 차가웠고
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앞서가셨습니다. 민호는 뒤따르며 수레를 끌고 갔어요. 바퀴가 울퉁불퉁한 길면을 지나며 덜컹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빨리 가세요. 민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들리지 않으시는 듯 했어요. 뭔가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큰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폐지가 많이 나오는 곳이었어요. 분리수거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분리수거함을 뒤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쓸만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금세 구분하셨습니다. 민호야, 너는 저쪽을 봐라. 네, 할아버지. 민호는 할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다른 쪽 분리수거함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이 나왔어요. 큰 박스도 있고 깨끗한 신문지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좋은 게 많아요. 민호가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이 정도면 평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도로 건너편을 바라보셨어요. 저쪽에도 분리수거함이 있었는데 더 좋은 폐지들이 보였습니다. 큰 박스들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민호야, 잠깐만 있어라. 할아버지가 저쪽 것들 가져올게. 할아버지, 위험해요. 제가 갈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도로를 향해 걸어가고 계셨어요. 새벽 시간이라 차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민호는 수레 정리를 하며 할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도로 건너편에서 박스들을 정리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허리를 굽혀 하나하나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민호의 뺨을 스쳤어요. 코끝이 시려왔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얼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니 추위 따위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자동차 헤드라이트였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민호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새벽에도 가끔 차들이 지나가니까요. 하지만 그 차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새벽 시간대 제한 속도를 훨씬 넘는 것 같았어요. 엔진 소리도 거칠었습니다. 할아버지,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듣지 못하셨어요. 폐지 정리에 집중하고 계셨거든요. 차가 점점 더 가까이 왔습니다. 불빛이 할아버지를 비쳤어요. 그제야 민호는 위험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위험해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순간 어둠 속에서 달려오던 차가 할아버지를 덮쳤습니다. 할아버지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대로 도로 위에 떨어졌습니다. 민호의 눈앞이 하얘졌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차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멈추지도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꼬리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할아버지, 민호가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수레를 버려두고 도로로 뛰어들었어요. 차가 다닐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런 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쓰러져 계신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의식을 잃으신 채로 누워 계셨습니다. 머리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할아버지를 흔들어 봤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숨소리도 가늘어졌어요.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민호가 절규했지만 새벽 시간이라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휴대폰도 없는 11살 아이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의 피가 손에 묻었어요. 따뜻한 피였습니다.
생생한 현실이었어요.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제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할아버지는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택시 운전사가 이 상황을 목격했어요. 택시가 급하게 멈춰섰습니다. 야, 꼬마야.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가 차에 치였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19 불렀냐? 휴대폰이 없어요. 택시 운전사가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네, 뺑소니 사고입니다. 노인분이 의식을 잃으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몇 분의 시간이었지만 민호에게는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기다렸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아질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민호가 할아버지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할아버지가 들으실 수 있을지 몰랐지만 말해야만 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할아버지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구급차 안에서 응급구조사가 물었어요. 네. 할아버지 손자예요. 다른 가족은? 형이 군대에 있어요. 저만. 민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병원까지 가는 동안 민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발 괜찮아지시라고, 눈을 뜨시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할아버지를 급하게 수술실로 옮겼어요. 민고는 복도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켜졌어요. 할아버지가 수술을 받고 계신 거였습니다. 민호는 그 불빛만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할아버지 수술이 끝난 다음 날, 민호는 부대를 찾아갔습니다. 병원비 걱정과 할아버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밤을 새운 후였어요. 의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지만 뇌출혈로 의식을 찾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치료비는 수백만 원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11살 민호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부대 정문. 민호는 그 위압적인 모습에 잠시 주춤했습니다. 높은 철조망과 엄중한 경계, 그리고 무서운 표정의 헌병들이 서 있었거든요. 하지만 형을 만나야만 하는 절박함이 더 컸습니다. 민호는 용기를 내어 정문으로 걸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손으로 직접 쓴 면회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간절한 만큼은 가득했어요. 헌병은 서류를 받아보더니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낡은 교복에 작은 체구,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 11살이요. 미성년자는 면회 불가다. 돌아가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헌병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단지 규정일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셔서 형한테 꼭 알려드려야 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도윤 이등병이요. 제 형이거든요. 하지만 헌병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규정이다. 돌아가. 제발요. 할아버지가 병원에 계세요. 민고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 헌병의 목소리가 더욱 엄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어요. 그 순간 민호의 마음속에서 모든 게 터져버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지신 장면, 피 흘리시던 모습, 혼자 남겨진 두려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형, 나 민호야.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철문을 붙잡고 안으로 소리쳤어요. 할아버지가 다치셨어. 형, 제발 나 좀 봐줘.
혼자서는 못해. 형만 있으면 돼. 목소리가 갈라지고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바로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부대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김재현 소장이 앉아 있었어요. 52살, 이성적이고 냉철한 군인이었죠. 하지만 차 유리 너머로 본 그 장면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철문에 매달려 울부짖는 모습, 그 절박한 외침이 그의 귓속으로 파고들었거든요. 김 소장의 눈앞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도 지키지 못했던 여동생의 모습이 그 아이와 겹쳐 보였어요. 동생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신은 군 복무 중이라 만나볼 수도 없었던 그 기억 말입니다. 저 아이,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차는 그대로 지나갔지만 김 소장의 마음에는 그 장면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편 민고는 계속해서 철문을 붙잡고 울부짖었어요. 형, 할아버지가 깨어나지 않으셔. 뺑소니 사고를 당하셨어. 수술하셨어. 병원비가 없어. 진실한 절규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절망적인 외침이었어요. 그만해. 더 소리치면 강제로 내보낼 거야. 헌병들이 민호를 말렸지만 민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형만 있으면 다 해결돼. 제발. 결국 헌병들이 민호를 철문에서 떼어냈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울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못 만나게 해요? 할아버지 혼자 두고 올 수 없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헌병들은 그런 민호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정문을 지키던 헌병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신에게도 어린 동생이 있었고 만약 그 동생이 저런 상황이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군대는 규정이 절대였습니다. 개인의 감정보다는 질서와 원칙이 우선이었죠. 그래서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넬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라.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라.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된다. 차가운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미안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그 미안함조차 전달되지 않았어요. 민호는 한참을 더 울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코끝도 발그레했어요.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옷도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만큼은 여전했습니다. 다시 올 거예요. 꼭 다시 와서 형을 만날 거예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헌병들은 그런 아이의 뒷모습을 안쓰러운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김 소장의 차는 그제야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계속 그 아이 생각이 맴돌았어요. 사단장실로 향하는 동안 그는 참모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문에서 면회 거절당한 아이 있었지? 그 아이에 대해서 알아봐. 네, 소장님. 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일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소장님이 왜 갑자기 그러는지 궁금했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호는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계셨어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형을 만나러 갔는데 못 만났어요. 민호가 유리창 너머로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다시 갈 거예요. 꼭 만날 거예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꼬마야, 보호자 연락처 알려줘야 하는데. 저밖에 없어요. 다른 가족은 정말 없니? 형이 군대에 있어요. 그런데 만날 수가 없어요. 간호사도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치료비는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형한테 물어봐야 해요. 민호의 대답에 간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병원 복도 의자에서 잠들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기가 무서웠거든요. 할아버지 곁에 있으면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어요. 꿈속에서 민호는 형을 만났습니다. 형이 웃으며 말했어요. 민호야, 괜찮다. 형이 다 해결해 줄게.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현실이었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와 깨어나지 않는 할아버지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이틀 후, 김 소장은 참모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단장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에는 강민호와 강도윤 형제의 사연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김 소장은 그 내용을 읽으며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부모님은 언제 돌아가셨나? 5년 전 교통사고입니다. 그 후로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습니다. 참모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형인 강도윤 이등병이 가게를 책임져 왔다고 하네요. 김 소장은 서류를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20살 청년이 11살 동생과 76 할아버지를 책임져야 했던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강도윤 이등병은 어떤 일을 했나? 물류센터 상하차 알바가 주된 일이었습니다. 참모가 서류를 넘기며 계속했어요. 새벽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폐지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 수입이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걸로 세 식구가 살았다는 말인가? 김 소장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담겨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형이 입대한 후로는 동생 민호가 할아버지를 도우며 폐지 수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모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가난한 집안 사정, 어린 나이에 가장 역할을 했던 형, 그리고 그런 형을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동생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할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다고? 네, 뺑소니 사고입니다. 참모의 목소리가 침중해졌어요. 새벽에 폐지 수집을 하시던 중에 당하셨고, 현재 시립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의식은 아직 찾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뇌출혈로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김 소장은 서류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1살 아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짐이었어요. 치료비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술비만 수백만 원이 나올 거라고 하네요. 김 소장은 서류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1살 아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짐이었어요. 자신의 여동생 생각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만약 자신이 그때 동생을 만날 수 있었다면, 동생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하는 후회가 평생을 따라다녔거든요. 강도윤 이등병은 부대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 매우 모범적입니다. 훈련 성적도 우수하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참모가 이어서 설명했어요. 리더십도 뛰어나고 후임들을 잘 챙겨준다고 합니다. 다만 가끔 혼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아마 가족 걱정 때문인 것 같다고 하네요. 김 소장의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어린 동생과 나이 든 할아버지를 두고 온 20살 청년의 마음이 어떨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참모, 한 가지 더 알아봐라. 김 소장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런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이 있는지 조사해봐. 의료비 지원, 생계비 지원, 뭐든지 말이야. 네, 소장님. 그리고 우리 부대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라. 의료진과 연결해서 치료비 문제도 알아보고. 참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원칙을 중시하던 소장님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보이시다니. 소장님, 그런데
이런 일이 알려지면 뭐가 문제냐? 우리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닌가? 김 소장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세금으로 먹고 사는 우리가 국민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일이다. 그날 오후 김 소장은 직접 시립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무과장님, 김재현입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소장님. 무슨 일이시죠? 강노인이라는 분이 중환자실에 계신데 혹시 아시나요? 아, 뺑소니 사고 환자분 말씀이시군요. 어떻게 아시는지? 그분 손자가 저희 부대 병사의 동생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의무과장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할아버지의 상태, 필요한 치료, 그리고 예상되는 비용까지 말이에요. 의료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긴급 의료비 지원이나 의료급여 신청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죠. 그럼 우선 치료를 진행하시고 비용 문제는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이 보증을 서주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 소장의 결정에 의무과장도 감동했어요. 그 다음 날 참모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소장님, 이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조사해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 우선 긴급복지 지원 대상입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참모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할아버지가 회복되시더라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실 테니까요. 신청 절차는 복잡하긴 하지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연결해드리고요. 김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가? 국가보훈처에서 운영하는 군인가족 긴급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현역 군인의 가족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지원하는 거죠. 그것도 신청해봐라.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김 소장은 부대 내무반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공식적인 시찰만 했는데 이번에는 개인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강도윤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그 청년이 어떤 마음으로 복무하고 있는지, 가족을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무반에 들어서자 병사들이 일제히 차렸습니다. 편의해. 김 소장이 말하자 병사들이 조금 긴장을 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직된 분위기였습니다. 강도윤 이등병. 네. 도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단정한 자세였지만 김 소장의 눈에는 그의 얼굴에서 걱정이 보였어요. 최근에 어떠냐?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김 소장은 그의 눈에서 불안을 읽을 수 있었어요. 뭔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은 어떻고? 그 질문에 도윤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곧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괜찮습니다, 소장님. 하지만 그 대답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어요. 김 소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거든요. 몸 건강히 잘 지내라. 네, 감사합니다. 내무반을 나오면서 김 소장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저 청년이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지, 할아버지와 동생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 김 소장은 집에서도 그 가족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뉴스를 보면서도 자꾸 그들이 떠올랐어요. 자신에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인이라는 직업 때문에 늘 바쁘게 살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런 자신을 돌아보니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 아들이 저런 상황이라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11살 아이가 혼자서 할아버지 간병을 하고 병원비 걱정까지 해야 한다니. 그리고 유일한 의지처인 형은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라니. 김 소장은 결심했습니다. 규정은 규정이지만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인간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한편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다시 부대 정문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욱 절박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고 의사는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어요. 제발, 형한테 꼭 알려주세요. 작은 손에 할아버지의 진단서를 들고 헌병에게 부탁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서류였는데 민호는 그것을 형에게 보여주면 뭔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세요. 의사 선생님이 더 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셔. 하지만 헌병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 계속 오지 마. 이번에는 더욱 강하게 거절당했습니다. 민호의 마음에 분노와 서러움이 폭발했어요. 왜요? 할아버지가 죽을지도 몰라요. 목소리가 갈라지도록 소리쳤습니다. 형한테 알려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눈물이 쏟아져 내렸고 온몸이 떨렸어요. 형, 할아버지가 깨어나지 않아. 철문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더 해야 한다고 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크게 울었어요. 병원비가 없어. 형만 있으면 해결될 텐데. 민호의 절규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서 병원을 지키며 의사와 간호사들의 걱정스러운 시선을 견뎌내야 했던 11살 아이의 한계였어요. 바로 그때 김 소장이 다시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대를 나서던 중이었는데 이번에는 차에서 내렸어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거든요. 무슨 일이냐? 김 소장이 다가오자 헌병들이 바로 경례를 했습니다. 소장님, 어제도 왔던 아이입니다. 계속 면회를 요구해서. 알겠다. 김 소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민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빨갛게 부은 눈, 콧물까지 흘리며 우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며칠 사이에 더욱 야위어 보였습니다. 뺨도 푹 꺼져 있었어요. 꼬마야.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지만 민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고만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아프다며? 그제야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김 소장을 바라봤어요. 네. 할아버지가 차에 치여서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술했는데 또 수술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형을 만나고 싶구나. 김 소장이 무릎을 굽혀 민고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러자 민호가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형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민호의 말에서 형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느껴졌습니다. 형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형이 있을 때는 무서운 게 없었어요. 김 소장은 그런 순수한 마음이 더욱 안쓰러웠어요. 병원비는 얼마나 나왔니?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민호가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계속 물어봐요. 돈이 없으면 치료를 못한다고. 지금 할아버지는 어디 계시니? 시립병원이요. 중환자실에 계세요. 혼자서 병원에 있었니? 네. 무서웠어요. 할아버지가 깨어나지 않으시니까. 민호의 고백에 김 소장뿐만 아니라 주변 헌병들까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순간 김 소장은 최종 결심을 했습니다. 규정은 규정이지만 인간적인 도리를 저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알겠다. 기다려봐. 김 소장이 일어나서 부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강도윤 이등병을 즉시 사단장실로 호출해라. 네. 부관이 놀랐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무대에 연락해서 시립병원 상황을 확인하라. 치료비 지원 방안도 함께. 네, 소장님. 민호는 김 소장의 말을 듣고 희망의 빛을 보았어요. 정말 형을 만날 수 있어요? 약속은 못하겠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마. 김 소장의 말에 민호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 보이는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할아버지 치료비 걱정은 하지 마라. 네. 우리가 도와드릴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 김 소장의 말에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인가요? 소장님이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아니? 김 소장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국민을 지키는 사람들이지. 너희 같은 어린 국민을 도와주는 게 당연한 일이야. 민호가 김 소장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해요, 아저씨. 소장님이라고 부르렴. 감사해요, 소장님. 1시간 후 강도윤이 사단장실에 도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호출에 당황스러웠지만 바른 자세로 경례했어요. 강도윤 이등병 입실했습니다. 편히해. 김 소장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긴장한 채로 앉았어요. 사단장이 직접 부른 이유를 전혀 짐작할 수 없었거든요. 내 동생이 면회를 왔더구나. 그 말에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호가 여기까지 왔다는 말인가요? 어린 동생이 혼자서? 소장님 그게. 그리고 할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다고?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사고를? 언제? 어떻게? 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김 소장이 책상 위의 서류를 민호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뺑소니 사고다. 며칠 전에 새벽에 폐지 수집을 하시다가 당하셨다. 도윤이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진단서와 치료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다. 뇌출혈로 의식을 잃으셨고.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상태라니. 동생은? 민호는 괜찮습니까? 괜찮을 리가 있겠니. 11살 아이가 혼자서 병원을 지키고 있다. 김 소장의 말에 도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여기 있는 동안 가족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니. 가장으로서, 형으로서 자신은 뭘 하고 있었던 건가요? 소장님 특별 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도윤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어요. 규정상 어렵다는 걸 내가 더 잘 알 텐데. 김 소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도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특별한 배려를 해주겠다. 오늘 오후에 동생을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 정말입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 정문에서 잠시뿐이다. 그리고 이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도윤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치료비는? 그것도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김 소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서다.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가능하다. 할아버지 상태를 고려하면 충분히 자격이 된다. 김 소장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우리 부대에서도 군인 가족 긴급 지원금을 신청해뒀다. 승인 나면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나올 거다. 도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소장님이 그런 것까지. 당연한 일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복무하고 있는데 가족이 어려울 때 나라가 도와주는 게 맞지 않겠니? 김 소장의 말에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김 소장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시립병원 의무과장님께 말씀드려뒀다. 치료비는 우선 병원에서 선처리하고 정부 지원금이 나오면 정산하기로 했다. 소장님, 도윤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고맙다는 말은 나중에 하고 지금은 동생부터 만나봐라. 오후 3시 정문 앞에서 기다리던 민호는 형의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형, 민호야. 두 형제가 포옹했습니다. 도윤은 동생을 꼭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민호 역시 형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형, 보고 싶었어. 나도 너무 보고 싶었다. 도윤이 동생의 얼굴을 살펴봤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었고 눈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떠시냐? 아직 깨어나지 않으셔. 의사 선생님이 뇌에 피가 고여서 수술을 더 해야 한다고 해. 민호의 말에 도윤의 가슴이 아팠어요. 혼자서 많이 무서웠지? 응. 처음엔 무서웠어. 그런데 형이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참을 수 있었어. 민호의 순수한 믿음에 도윤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미안하다, 민호야. 형이 여기 있어서 너한테 이런 고생만 시키고. 아니야. 형 잘못이 아니야. 민호가 형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런데 형, 병원비는 어떻게 해? 간호사 선생님이 계속 물어봐. 그건 걱정하지 마. 소장님이 도와주시기로 하셨다. 정말? 민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응.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도 있고 부대에서도 도와주신대. 도윤이 동생에게 김 소장이 해주신 모든 배려를 설명했어요. 와, 소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구나. 민호가 김 소장을 바라보며 깊이 인사했어요. 김 소장도 따뜻하게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민호야, 이제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 도윤이 동생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할아버지도 계시고 형도 있고 이제 나라에서도 도와준다. 너 혼자가 아니야. 응. 그런데 형, 나 정말 많이 컸지? 민호가 자랑스럽게 물었어요. 정말로 이 일을 겪으며 많이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 민호가 제일 의젓해졌어. 도윤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형, 나 이제 안 울 거야. 나도 형처럼 강해질 거야. 그래, 그런데 힘들 때는 울어도 돼. 울고 싶을 때 우는 게 더 강한 거야. 형의 말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두 형제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치료비 걱정이 해결되면서 민호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들어가야 한다. 김 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형에게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형, 할아버지께 소장님 이야기 꼭 해드릴게. 그래. 그리고 민호야, 앞으로는 소장님이 보내주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하고 얘기해서 필요한 도움 받아라. 응, 알았어.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도윤은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형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김 소장께 다시 한번 깊이 인사했습니다. 소장님, 정말 감사해요. 소장님이 천사 같아요. 천사는 무슨.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김 소장이 민호의 머리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이제 병원 가서 할아버지 곁에 있어라.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게 잘 될 거야. 네, 꼭 그럴 거예요. 민호가 씩씩하게 대답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찬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김 소장은 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경우를 만들었다. 회의실에 모인 간부들이 긴장했습니다. 소장님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했거든요. 미성년자 면회 금지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했다. 그리고
한 군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 헌병대장이 몸을 움츠렸습니다. 혹시 자신들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나 싶어서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우리가 군인인 이유가 무엇인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간부들이 당황했어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간부가 대답했습니다. 맞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어린 국민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김 소장이 일어서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규정은 물론 중요하다. 질서 없이는 군대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규정과 질서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잊어서는 안 된다. 김 소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오늘 내가 본 그 아이는 단순히 형을 보고 싶어 한 게 아니다. 간부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뺑소니, 사고로 중환자실에 계시고 11살 아이가 혼자서 병원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다. 간부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 아이에게 형은 세상의 전부다. 부모를 잃고 할아버지마저 위험한 상황에서 유일한 의지처인 형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다. 소장님. 한 간부가 말하려 했지만 김 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물론 규정을 어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때로는 규정보다 인간의 마음이 우선되어야 할 때가 있다. 정문을 지키던 헌병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군인이다. 하지만 그 전에 사람이다. 김 소장의 말에 모든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규율은 인간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어린 형제를 짓밟으라는 게 아니다. 그런데 소장님, 이런 선례를 만들면 작전과장이 우려를 표했어요. 선례? 좋은 선례 아닌가? 김 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진정한 국민의 군대라는 선례 말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요구를.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하면 된다. 김 소장이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규정을 적용하는 기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이니까. 간부들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강도윤 이등병은 어떤 병사인가? 매우 모범적인 병사입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고 리더십도 뛰어납니다. 참모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병사가 가족 걱정으로 제대로 복무할 수 있겠는가? 김 소장이 반문했어요. 동생이 혼자서 고생하고 있다는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면서 말이다. 간부들이 수긍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치료비 지원, 생계비 지원,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 가족을 돕겠다. 소장님, 우리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닌가? 세금으로 먹고 사는 우리가 국민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일이다. 김 소장의 말에 모든 간부들이 마음 깊이 감동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하길 바란다. 물론 원칙을 무너뜨리자는 게 아니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예외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김 소장이 서류를 들었어요. 의무대를 통해 시립병원과 연락을 취해서 그 할아버지의 치료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도록 해라. 또한 사회복지사를 연결해서 정부 지원 신청도 도와드려라. 네, 소장님. 간부들이 일제히 대답했어요. 이런 일이 우리 부대만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김 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군의 모범 사례로 보고해서 다른 부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 회의가 끝난 후 헌병대장이 김 소장을 찾아왔습니다. 소장님, 제가 너무 경직되게 대응했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다. 규정을 지킨 것뿐이니까. 하지만 그 아이의 눈물을 보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건 제 잘못입니다.
헌병대장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에게도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만약 그 아이가 저런 상황이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다. 김 소장이 헌병대장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앞으로는 규정과 인정, 두 가지 모두 고려해서 판단하게. 네, 소장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뭘? 오늘 소장님 덕분에 진짜 군인이 뭔지 배웠습니다. 그날 밤 부대는 조용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도 이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소장님이 어린 아이를 위해 규정까지 바꿔가며 도와주셨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 소장님 정말 대단하시다. 저런 분 밑에서 복무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 병사들의 사기도 더욱 높아졌어요. 진정으로 존경할 수 있는 지휘관을 만났으니까요.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으신 거예요. 할아버지. 민호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가 눈을 뜨고 계신 모습을 보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아직 회복 과정이 더 필요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민호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와 잠깐 대화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간호사의 안내로 민호는 할아버지 병상 옆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호야. 고생 많았구나. 할아버지의 첫마디였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살아계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깨어나지 않으실까봐.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조심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민호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김 소장의 배려로 도윤에게 특별 외박이 허가된 거예요. 할아버지, 형이 와요. 민호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이냐? 도윤이가? 네. 소장님이 특별히 허락해 주셨어요. 저녁 시간 병실에 도윤이 도착했습니다. 군복 차림의 형을 본 민호가 달려가서 안겼어요. 형, 민호야, 할아버지는 어떠셔? 도윤이 병상으로 다가가서 할아버지께 인사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너희들 덕분에 살았다.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정말 걱정했어요. 형이 없을 때 할아버지까지 아프시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형이 여기 있는 동안 이런 일이 생겨서. 아니야, 형. 형 잘못이 아니야. 민호가 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병원비는 어떻게 됐어?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그것도 해결됐어요. 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군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김재현 소장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셨거든요. 형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나오는 긴급복지 지원금도 승인됐어요. 도윤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통과됐고 의료비는 국가에서 대부분 지원해 준대요. 할아버지와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이제 치료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김 소장의 도움으로 모든 지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신다고 하셔. 도윤이 설명을 계속했어요. 생계비 지원도 나오고 민호 교육비 지원도 받을 수 있대. 와, 정말? 민호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응. 이제 우리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할아버지, 이제 정말 괜찮아지시는 거죠?
민호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그럼 내가 오래 살아야지. 너희들이 다 클 때까지. 할아버지의 입버릇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희망적으로 들렸어요. 민고야, 형이 없는 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아니야. 나는 이제 어른이니까. 민호의 대답에 모두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민고야, 너 정말 많이 컸다. 도윤이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로 이 일을 겪으며 많이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소장님이 그러시던데 나중에 군인이 되고 싶다고 했다며. 응, 소장님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군인이 되고 싶어. 민호의 꿈이 생겼어요. 좋은 꿈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그런 군인이 되어라. 할아버지가 격려해 주셨어요. 며칠 후 할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지셨습니다. 상태가 많이 호전된 거였어요. 김 소장이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부관과 함께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오신 거예요. 할아버지, 많이 나아지셨네요. 김 소장이 할아버지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깊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 소장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소장님, 정말 감사해요. 민호가 달려와서 인사했습니다. 민호야,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니? 네. 이제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꿈도 생겼다며? 군인이 되고 싶다고? 네. 소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김 소장이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약속이지? 네. 꼭 약속해요. 그리고 도윤아. 김 소장이 도윤을 불렀어요. 네, 소장님. 앞으로는 가족 걱정 안 하고 복무에 전념해라.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감사합니다, 소장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김 소장이 준비해온 또 다른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다. 뭔가요? 뺑손이 범인을 잡았다. 가족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경찰에서 CCTV를 분석해서 찾아냈다고 한다. 보험 처리도 될 거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을 거야. 정말요? 그럼. 이제 정말로 모든 게 해결됐다. 그날 저녁, 세 식구는 오랜만에 함께 병실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병원 음식이었지만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였어요. 할아버지, 퇴원하시면 뭐 드시고 싶으세요? 민호가 물었어요. 글쎄, 너희 엄마가 해주던 된장찌개가 먹고 싶구나. 할아버지의 말에 잠시 조용해졌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제가 배워서 해드릴게요. 민호가 씩씩하게 말했어요. 나도 저녁하면 요리 배워서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도윤도 덧붙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너희들이 있어서 할아버지는 행복하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형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일주일 후 할아버지는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집에서 요양하며 지낼 수 있을 정도로는 나아지셨어요. 집에 돌아온 첫날 저녁, 세 식구는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가져다 준 반찬들로 차린 소박한 상이었지만 가족의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진 거죠? 민호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럼. 우리한테 이런 좋은 사람들이 생겼는데 뭐가 걱정이니?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형은 언제 또 와요? 곧 와. 소장님이 자주 만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거든. 도윤의 말에 민호가 기뻐했어요. 그날 밤 민호는 형의 사진 앞에 앉아 말했어요. 형, 이제 정말 괜찮아졌어. 할아버지도 나으시고
좋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도 형처럼 강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나중에는 소장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야. 사진 속의 도윤은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가족의 사랑과 이웃의 따뜻함으로 가득한 공간이었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형제와 가족의 끈,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규정보다 인간미가, 원칙보다 따뜻함이 때로는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김 소장의 용기 있는 결단이 한 가족을 구했고, 그 따뜻함은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민호는 이제 정말로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며 성장한 작지만 강인한 소년이 되었죠.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로 소장님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몇 년 후 민호가 소장님을 찾아뵈었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소장님, 그때 소장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소장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김 소장은 그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도운 게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이겨낸 거야. 나는 그저 조그만 도움을 준 것뿐이고. 하지만 민호에게는 그 조그만 도움이 인생을 바꾼 기적이었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이웃의 따뜻함,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갑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